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쩌다 그댈 매수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오르라고 1000번쯤 말해보면 오를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올라갈까요? 네, 이 노래는 유나의 기다리다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렸죠. 2차 전지 종목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잭팟데이였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2차 전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K배터리 잭팟데이, 무더기 호재 속에서 빛나는 저가 매수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한동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주춤거리다가 오늘만큼은 호재를 다수 들고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이 SK온 닛산에 15조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전달이 됐죠. 아직까지 계약 금액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평가하기로 15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요. 초대형 계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LFP 기업 미트라켐에 14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LFP 현지 생산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전달이 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셀 3사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애리조나 법인의 46 시리즈를 다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가 되면서 주주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김동면 대표가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 동안에 연 규모 46 시리즈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에 유증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 다른 셀단에서도 유증 계획이 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유증 계획도 일부 선을 긋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안건들이 모두가 통과가 되게 되면서 주주분들이 기분 좋게 좀 볼 수 있었고요.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건실한 재무 구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차근차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개발 완료했고요. 46파이 배터리 1분기에 출시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셀 3사 중에서도 그동안 후발주자 역할을 해왔는데 확실히 다른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모멘텀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일제히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비아디 같은 경우에 초고속 충전,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었던 충전 부분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캐즘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슈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재도 호재인데 시장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주신다면 이쪽도 좀 중요하게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1일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제가 2월 달에 들고 왔었던 페이지 그대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무차입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날 이 뉴스가 뜨고 나서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에는 공매도 재개와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무더기 강세를 펼친 가운데 앞으로도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엇갈려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을 좀 가짜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수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안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흔히 혁신업종이라고 부르는 AI나 로봇,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제 5월 초까지는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경기를 불러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뛰어넘을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5%대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 미국 GDP의 3분의 2, 거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좀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좀 선방하는 수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발표됐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2, 3개월 기간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서 100보다 좋으면 이제 소비 심리가 좋다 얘기하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 53점 몇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에서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떨어진 게 최근에 급락해서 떨어진 점이라는 점 고려해 보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 심리도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비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고, 중요한 건 그게 미국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미국은 소비가 꺾이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경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할 거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동결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지금 좀 예상치를 내놓은 게 연내 한 2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올해 한 3회 내지 4회도 좀 전망하기는 했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했다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5월 달에, 빨라야 5월인데 5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금리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 심리는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증시 반등은 사실상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장 방향성을 예측한다라는 게 결국 일기예보만큼이나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성을 띄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락 확률이 좀 높은 시점에서 금리도 안 내려가지, 불경기는 심해지지, 물가는 물론 떨어졌지만 지금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을 잘해가지고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다 다운시키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잠깐 유가를 보여드리게 되면 상품 차트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상품 지수 여기서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주요 상품 지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유 가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1월 달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쭉 떨어졌습니다. 평균치가 대략 한 76불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76불, 7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평균치가 이제 떨어지는 하방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1월 달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3월 달은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3월 달 이제 지표가 4월 달에 발표되니까
다음 달 4월 달에 CPI나 PPI를 보게 되면 아마 물가가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3월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벌써 3월 20일이에요.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한 비슷한 수준에서 혹은 뭐 조금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2월보다는 분명하게 지금 유가는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이 떨어져 가지고 유가가 좀 물가가 좀 떨어지는 효과를 봤는데 3월 달은 2월 달보다 더 떨어졌어요. 물론 4월 달에 이제 뭐 관세 부과하기 시작하면 또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몇 번씩 거듭 강조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상호 관세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요즘 같은 글로벌 불경기에 서로 같이 죽자고 관세를 올리는 그런 정신 나간 나라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건 오히려 관세를 지금 평균적인 수준보다 다 같이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관세가 떨어진다는 건데 물가가 그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수준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방국들이 아니라 이제 딱 표적으로 삼은 국가들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약 문제, 펜타닐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다가 부과하는 관세라든지 어찌 보면 좀 징벌적 관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를 하면서 중국한테 부과하는 관세라든지 혹은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중국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고 사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중국에 좀 산업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미국으로 잘 갈아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참에 아예 이제 미국발 수혜를 갈아탈 수 있는 구조로 빨리 넘어가는 게 미래를 놓고 보더라도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뭐 중국도 다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너무 이제 규제가 심해버리고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그냥 바로 뭐 한알령 같은 거 때려버리면 그냥 완전 잘 나가다가 그냥 중국 믿고 사업하다가 고꾸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같이 상생하자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발 수혜를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퀀텀 점프가 빨라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알래스카 그 주지사가 한국을 방한하죠. 이번에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한국과 같이 협업하려고 이제 방한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카드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에너지 공급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조선 그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관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세적인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맹국이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건데 이렇게 관세 부과하는 거 좀 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편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조금씩 튀는 물가 계중에 뭐 있기야 하겠지만 저는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명분으로 드는 이 관세로 인해서 기준금리 동결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불경기는 심해지고 물가는 생각보다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연준의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시장이 그걸 인정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단계를 먼저 거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증시 폭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좀 본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그 인정하는 단계, 연준마저 인정하는 그 불경기가 심해지는 단계까지는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좀 폭풍전야 같은 시장이 전개되고 있으니 조심하자. 현금 50% 정도는 최소한 확보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현금 50% 확보라는 게 참 말이 쉽지 좀 여의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웃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종목들 대표님이랑 방송할 때마다 2차 전지 종목 보신다면 LG엔솔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사실 좀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려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다가 제가 이거 2차 전지 배터리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었는데 한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은 매수 타점이 슬슬 오기 시작할 것 같다. 예, 네. 말씀을 드렸어요. 배터리 쪽은. 지금 이제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이번 달 끝나고요.
이제 다음 달이랑 이제 5월 초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결정하는 5월 초에 그때 또 FOMC.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배터리가 좀 움직임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좀 잡으시려면 이제 슬슬 이제 화학주라든지 배터리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섹터들이 지금부터 제가 보기엔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바닥 다진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을 치고 그 다지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추가적인 낙폭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올해 중순에서 연말 정도 돼서야 이제 좀 2차 전지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물렸거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역시 저는 변함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타점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LG엔솔을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이제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랑 좀 다른 게 지금 현재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에서 3만 원 요 정도 구간을 이제 형성해 주면서 지지를 받쳐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찌 됐건 컨센을 이제 보더라도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됐을 때 올해 이제 매출액이랑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24년도에 주춤했던 이 영업이익 적자와 순이익 적자를 충분히 이제 올해부터는 회복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언제 다시 돌파해서 갱신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 고점이라는 게 매출 고점, 특히 이익 고점을 언제 이제 갱신해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 1조 4천억, 당기순이익 1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2천억, 1조 2천억 정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제쯤 돌파할 것이냐? 25년도에 이제 1조 6천억이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조 2천억으로 돌파가 전망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아직 좀 더 성장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세상에 이제 6조를 바라봅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8조를 바라보고요. 이게 재무추이로 보더라도 뭐 27년 정도까지가 아니라 뭐 28년 추정치까지도 보게 되면은 여기 LG엔솔로 보겠습니다. 네, 28년 이제 추정치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8년 추정치는 13조를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쪽으로 해서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8년 추정치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기업 분석에서 이제 추정치 컨센 이런 거 보시잖아요. 여기 말고 키움증권 기준으로 0663이라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재무추이라고 보통 이제 키움증권 기업 분석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전 뭐 한 5년치 정도, 그 다음에 미래 3년치 정도 전망치랑 과거 5년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상장 이래로 이 재무 나왔던 거 그냥 쭉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28년 정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13조를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LG엔솔이 시가총액이 77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PER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배 산정해준다라고 하면 130조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니까 시총이 지금 70조대잖아요. 그러면은 순이익이 한 10조 나온다 하더라도 한 100조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조 뭐 혹은 10조 초반대까지 올라갈 걸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한 30% 이상 이제 주가를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이제 중순 내지 연말을 추매 타점이나 신규 매수 타점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상당히 크게 동반시키면서 낙폭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를 들어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음봉 이후에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이 이후에는 다시 말아올린다는 이제 전제하에 바닥을 다지는 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대략 18만 원 중반 정도 가격대거든요.
여기를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순 내지 말까지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고 추세를 또 돌릴 가능성이 있으니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담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 업종들도 중국 견제에 미국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관점이라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에너지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을 고려해 보면은 화학주들이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도 다른 데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죠.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하나솔루션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냐.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서들도 다 통합이 되고 이렇게 좀 해처모여가 되는 과정인가 봐요. 신입들도 안 뽑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조선이 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9년도에 조선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말씀드릴 때 그때 막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렸었어요. 내가 지금 조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실황을 너무 모르신다. 네. 조선 지금 완전 망해가고 있다. 무슨 조선이 대세 상승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고 나서 2020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엄청난 상승이 왔습니다. 이게 보통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이렇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좀 제일 어려울 때를 기점으로 그 안에서부터 성장이나 회복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화학 업종들이 좀 그렇다고 봐요. 네. 그 친구가 했던 얘기도 지금 너무 중국이라는 국가의 매출 의존도가 높대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한번 다른 쪽으로 창구를 돌리고 해외 시장으로 어찌 보면 이번에 삼성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사직생의 마인드로 하면 충분히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철강이나 화학, 조선 업종들이 엄청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견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는 또 이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잠시 화학주를 보시게 되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지금 차트가 바닥을 딛고 서서히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타점으로 잡긴 그렇지만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LG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바닥을 딛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화학주들도 어느 정도 사이클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경기라는 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럼 미래의 호경기를 우리가 내다보고 지금의 불경기를 버텨냈을 때 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잘 이용해낸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고 향후에 이제 호경기가 왔을 때 캐파까지 확장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산업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식품주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들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누렸고 삼양식품은 거기에다가 수출까지 강세를 띠면서 더 크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품주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화학주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조선주나 식품주들처럼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을 지금부터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향후 한 3년에서 5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화학주들의 자리는 저는 썩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군들에 이어서 화학 섹터까지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서희건설, GNC 에너지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일단 차트의 모습도 다르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기조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고 서희건설은 전 들고 오신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은 최근에 이제 좀 예측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초이스로 가져오기는 했어요. 네, 보통 저희 대표님께서는 우상향하는 종목보다는 좀 눌렸을 때 따라가 보자라는 전략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GNC 에너지 초이스 종목입니다. 그러면 서희건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불경기랑 시장 하락이 극을 향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자체가 불안감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거의 끝단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끝단이 제일 파괴적이고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단이죠. 그리고 이 정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단계로 보게 되는데, 이런 시계열상의 끝단에 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이 끝단에 왔을 때 망하지만 않으면 경기 민감주들은 추후에 대박납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 건전성이 있고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을 만한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경기 사이클 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조선업은 이미 그 특수성 때문에 많이 두각을 드러내긴 했고, 철강주들도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가스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 철강이라는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재건이라는 건 하나의 테마고,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건설기계나 건설 쪽이 올라가는 게 사이클을 타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경기는 결국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은 분명히 이제 좋은 시세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버텨줄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좋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희건설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자사주 이제 매입이라는 게 물론 긍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규모가 아닌 이상에는 뭐 그렇게 막 호재거리로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서희건설이 지금 시총이 3,500억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3,5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원 규모면은 나쁘지 않은 규모거든요. 이 전체 시총을 대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건설에 해당되는 업종인데 어깨 평균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건전한 그리고 성장성이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차트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1,700원 가격대가 1차적인 매물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가 1,7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도 몇 차례 이제 보여줬던 구간이 1,700원이에요. 딱 매물대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거래량을 이제 동반하면서 돌파를 시도했을 때도 1,700원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1,700원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고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죠. 그래서 1,700원 저항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세는 바닥을 이제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바닥을 밀어 올리고 있고 1,700원 저항을 수없이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몇 차례 더 두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올리면서 1,700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다봤을 때 그럼 과연 저 매물대를 돌파해 볼 만한 모멘텀이 이 기업에게 있는가?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별도 기준이랑 연결 기준이랑 지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서희건설은 그냥 서희건설 하나의 기업으로 봐도 크게 이제 뭐 거품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매출적인 부분이 이제 24년도까지 나름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2,000억대 혹은 2,200억, 2,300억대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이 되지 않는 600억 정도에서 1,200억, 1,300억, 1,000억으로 잠깐 꺾였다가도 1,267억, 올해는 1,600억으로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갱신해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보통 건설 관련된 기업들은 마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후장대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보통 이제 생산하는데 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마진이 남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가 발전할 때 초기에 농업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후장대로 넘어가다가 더 마진율이 높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는 제약바이오에 달려있다. 플랫폼 산업에 달려있다.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미래에 이제 길게 보면 부동산도 광교나 동탄 이런 데처럼 송도가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곧 학군을 만들고 일자리가 교통을 만들고 일자리가 상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일자리를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고연봉을 받는 일자리, 고소득 그리고 고마진을 창출해내는 일자리들이 모여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갑자기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보통 다 한 자릿수인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 이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진율마저도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인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업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이제 부채 비율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대략 한 70% 정도가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70%라는 거는 뭐 다른 이제 웬만한 건설사 아무거나 찍어도 달성되기가 쉽지 않은 부채 비율입니다. 앵커님 뭐 아무거나 뭐 아파트 브랜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이요. 자이 아파트. 네. 자이 하면 GS건설이잖아요. GS건설 한번 부채 비율을 볼까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채 비율이 나오죠? 대략 238% 정도가 찍힙니다. GS건설 자이 아파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채 비율 한 240% 정도 나오고요. 이게 뭐 비단 이 기업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설 업계가 다 이 정도 부채 비율 정도 나와줍니다. 우리 뭐 많이 유명한 아파트로 얘기하는 자이뿐만 아니라 뭐 레미안의 삼성물산 네. 보게 되면은 이건 근데 좀 지주사라서 조금 다른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6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건설만 이제 한다기보다는 지주사로서의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대략 한 100% 정도 돼요. 저는 이 정도도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보시면 DLENC 마진율이 뭐 5%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서희건설은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비롯해서 두 자릿수 마진율이죠. 이런 높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낮은 부채 비율 70%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장기적으로 이제 호경기를 내다봤을 때 좋은 건설주 중에 하나로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연님께서 금호건설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금호건설은 이제 최근에 이 그룹사 자체가 조금 말이 많아가지고 힘들죠. 네, 좀 힘든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메이저급 아니면은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성물산, 뭐 GS, 네, 뭐 GS건설, 그다음에 DLENC,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대우건설이나 뭐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HDC,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네. 이런 진짜 내노라는 한 5대 기업 정도 외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이런 서희건설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특수하게 탄탄한. 정말 네. 재무구조가 괜찮은 이런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은 좀 오히려 어중간하게 대기업 건설사가 더 위험해요, 사실. 태영건설도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메이저급으로 그냥 5대 건설사 정도에 들어가 버리든가, 뭐 롯데건설이나. 근데 롯데건설은 상장이 안 됐으니까 상장된 거 중에서 보자면 뭐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정도에서 보는 네. 거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거나 아예 메이저급이거나 그 외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금호건설이 좀 버틴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이클을 타니까. 근데 이제 하방 지지를 잘 못 해주니까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 정도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계속해서 또 이익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500% 후반대까지 갔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이라도 금융주, 다시 말해서 고객들의 돈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뭐 금융주들이 아닌 이상, 증권주들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400%를 네. 넘어가는 부채 비율은 일단 거르고 보라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근데 500% 후반, 지금 떨어졌는데도 300% 후반이거든요.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마진율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해도 1%대, 0.9%대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메이저 건설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게 어떨까? 종목 교체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연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입니다. 차트가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 연도만 얼마나 올라갔나 살펴보니까 이번 연도에 100% 넘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이번 연도에 주가 탄력이 상당한데요. 이 종목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방으로 떨어질 정도는 감안을 하고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이 세게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화끈하게 확 들어가는 전략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본격적으로 담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보게 되면 뭐 기업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증시로 인한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이전에 이제 고점을 형성해줬던 대략 11,000원 가격대가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000원 요 매물대 자리에 이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11,000원 돌파하고 횡보해줬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나와서 다음 이제 상승 박스권으로 올라탄 흐름인데 여기서 혹시나 조정이 크게 나오면 11,000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본격적인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적절히 이제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도대체 GNC 에너지가 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관세랑 세트로 묶여서 갈 것이라는 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단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물가를 낮춰야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프라들 관련주들은 계속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선상에서 저는 GNC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역시 실적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200억에 3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줬는데 올해 이제 450억, 내년엔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순이익은 500억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14%대 정도 나와줬는데 15% 후반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그 이전에는 6%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냥 한 자릿수였어요. 근데 이제 두 자릿수만 10% 중반까지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전히 PER은 뭐 7배, 내년 이익 성장하고 감안하면 5배 정도 수준입니다.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 하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럼 GNC 에너지가 뭘 팔아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센터는 바이든 정부 때도 트럼프 정부 때도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첨단 산업, 혁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앞서서 계속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 같은 종목들은 엄청난 대세상승, 뭐 10배가 뭡니까? 막 15배, 20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럼 이 전력 수요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상발전기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올라가니까 비상발전기 수요는 당연하게도 증가합니다. 거기에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게 GNC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상발전기발 수혜를 받게 되니까 데이터 센터발 수혜, 우리가 전력 인프라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GNC 에너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고려해보면 후발주자로서 에너지 관련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그런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BHI도 올라가겠지만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형 비상발전기 수요를 타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고 좀 조정이 나오면은 강력하게 매수해도 좋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간 만큼 소액으로 접근하다
한번 큰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 GNC 에너지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수익을 보고 계시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괜찮지만 시장 불안성이 좀 있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급락이 떨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게 뭐 답이 없거든요. 일단 떨어졌다 가든 일단 떨어지고 보거든요. 시장이 급락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다면 21선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정 정도 물량 정도는 익절을 하고 21선 이탈을 안 하면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봉상 이동평균선 21선을 기준으로 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실 필요 없고 이탈하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나간다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초이스는 GNC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상담 내용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상담으로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요.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올려주셨기 때문에 유튜브 채팅창에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108,000원에 바닥 잡나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영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언제쯤 자기가 잘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손절가와 추천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비중이 좀 안 나와 있네요. 이 종목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매수가가 대략 108,000원. 108,000원이요? 네. 108,000원. 108,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SK바이오팜이 이게 월봉상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선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쳐줬던 구간 그리고 상장했을 때도 이 구간을 기반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무너졌을 때 여기 이탈하면서 무너지고 저항을 맞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돌파를 시도할 때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고요. 또다시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돌파가 나오고 지금 요 10만 원 가격대의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10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매물대라고 보셔야 되고요. 1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한 차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으나 아마 10만 원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SK바이오팜은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AI는 당분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로봇과 제약바이오 같은 혁신업종들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쉬어가고 있을 뿐이지 기준금리 인하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금리 인하는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가속도를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10만 원 가격대 근처에서 이제 사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섣불리 추매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0만 원이 이탈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업의 이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Thank you very much. 신이 날 굽어 살피는구나. 네. 내가 이제 한 5만 원 먹을 거 500만 원 벌게 하시려고 더 싼 가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이니까 한 주라도 더 사야 된다. 사실상.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SK바이오팜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SK바이오팜을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혁신업종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언제쯤부터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게 성공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알테오젠 다음 주자는 SK바이오팜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SK바이오팜이 알테오젠 비슷한 급 정도로는 올라가는 거 저는 무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나중에 영업이익 1조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시총 50조는 가야 된다, 70조는 가야 된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정도는 가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알테오젠 물론 미래 성장성 이미 깔아둔 거, 이익 지금 확보해 놓은 거 많은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얼마 벌었고 앞으로 얼마 벌 걸로 기대되는데 26년도 영업이익 2천억 정도 기대됩니다. 올해 680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하고 있어요.
SK바이오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얼마죠? 2025년도 1,600억입니다. 2026년도는요? 3,000억. 27년도는요? 4,580억. 지금 2024년도는 이미 1,000억 가까이 찍었습니다. 순이익은 2,000억대를 찍었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강조드리는 미국 진출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미국은 하나를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동네고요.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팔아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애초에 매출 캐파도 늘어나고 마진율도 올라가는 정말 최적의 시장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 진출 못해서 안달인데요. 단가도 높게 팔리고 더 많이 팔리거든요. 보통 단가가 높아지면 덜 팔리는 게 정상인데 단가는 높게 팔리고 더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엄청 이제 돈이 넘치는 시장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마진율도 올라가야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진율을 보면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감동을 느껴보실까요?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17%대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 23%대가 전망되고요. 내년 30%대, 내후년 40%대 영업이익률이 전망됩니다. 순이익률은 대략 한 30% 근사치 정도가 유지될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 40%라는 거.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막 70%를 내다보고 이러니까 솔직히 마진율에선 게임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SK바이오팜이 더 높은 캐파의 이익을 먼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게 하고 있고 SK바이오팜도 영업이익률 굉장한 수준이다, 솔직히. 이 기업도. 그리고 이제 PER이 27배 정도로 다운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위기로 봐야 될까? 와,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저번에 한번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시장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기회고요. 추매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SK바이오팜이 만약에 시장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10만 원대 가격에 이제 매수하신 거는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2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결과로 이제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시스템입니다. 25,300원.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 10% 들고 계시고 단기와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익 단계에 다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딱 오늘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렸고 또 유럽 방산 방위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정반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단계로 그렇죠.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25,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뭐 중장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스윙 정도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 21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로는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아마 이 노란색 선도 위로 자꾸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정 정도 물량을 익절해서 수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잔량으로 저는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21선이면은 대략 한 3만 6천, 7천 정도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해야 되는 건데 좀 저는 그거는 별로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지금 정도 수준부터도 분할 매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1선 이탈하면 그때부터 매도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직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을 기준점으로 최근에 급등을 많이 보여준 만큼 21선 이탈하면 그대로 추세적인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21선 이탈하게 되면 1차적인 매도를 진행하고 잔량으로 욕심을 부리자. 잔량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도 방산이지만 조선 종목들도 오늘 참 많이 밀렸죠. 다음 종목이 HD 현대 마린엔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40원 평단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7% 정도 손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손절보다는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예 매도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래도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좀 그렇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24,00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 이제 과거 저항대를 맞았던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는 건 1차적으로 추세를 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게 한번 저항 맞았던 구간을 지지까지 확인시켜 준 자리잖아요. 그러고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2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추세적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시 24,000원 위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덜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무조건인 건 아니지만 매물대라는 게 한 번 돌파하면 다시 이탈하기도 어렵고 한 번 이탈하면 다시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4,000원 가격대 이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조선주가 그동안 안 간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10년은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조정 없이 10년을 내리 상승만 네. 하겠습니까? 그래도 일정 정도 한 1, 2년 정도 조정 주는 기간도 분명히 있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땡겨가지고 미리 다 올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현대마린엔진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갈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19년, 20년부터 10년은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2030년까지 5년 남았어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근데 절반 오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한번 좀 쫙 조정을 보여줬다가 2차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이 1차 슈팅이 제대로 다 안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심리가 반영된 건데. 시장 무너지고 심리 꺾이면 이렇게 시장 주도하고 있던 업종들이 제일 먼저 꺾여요. 조선이랑 방산. 이런 종목들이 제일 타격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무조건 안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는 말고 안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중만 살짝 줄였던 비중 나중에 좀 다시 좀 이제 은근슬쩍 재진입하는 그 정도는 좀 유연하게 이제 대응하는 영역이니까 아예 하나도 안 팔고 들고 가서 추매하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증시 하방이 잘 마무리되고 공매도 재개도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추매를 고려하시든지 재진입을 고려하시든지 보시고 24,000원 지지라인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한참 몇 개월 전부터 조선이나 방산은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늦은 자리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정이 쭉 나오고 재상승을 할 때 그때를 다시 본격적으로 노려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모아나가야 될 거는 저는 에너지나 인프라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랑 로봇 그리고 AI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 네, HD 현대마린엔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될 것 같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들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이제 시장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상승만 하는 게 더 불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항상 저는 아름다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원한 상승이 아니라 한 번씩 조정이 나와줘야 우리가 또 계속 올라타지를 못하고 중간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라고 보는 만큼 하락하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대세 상승을 또 기다리면서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증시 급락이 이제 주의가 되니 현금 50%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심화되다 보니 이번엔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증시를 불안하게 보는 심리도 작용하면서 금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금 가격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격을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만지면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저유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제마진 수혜받는 앞서 말씀드린 화학이나 정유주들 혹은 유가 하락하면서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기업들 혹은 산업을 좀 주목해 보거나 그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스관, LNG 운반선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 한번 좀 각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